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냥 정시에 시작하려고 해요. 괜찮겠죠? 미리 오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앞으로 그 7시 반에 꼭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 입학식 때는 저희 정신 없었죠. 막 갑자기 사진도 다 찍고 이래서 아유, 진행하는 저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사진도 다 찍고 참 좋았습니다. 그 사진 이렇게 출력하셔서 학적부 다 만들어 드린대요. 대학이잖아요, 여기가 시민대학. 그래서 나중에 되게 우리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강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이해, 특히 생활문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 강사님은 박현숙 원장쌤이신데 저희 공동육아에서는 깨몽으로 부른답니다. 깨몽. 그 별칭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실 거죠. 깨몽.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저희 박현숙 선생님은 지금 대전에 있는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 원장님이신데 지난번 정병호 선생님께서 잠시 뿌리와 새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깨몽 선생님은 저희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산 역사이십니다. 1994년에 신촌 우리 어린이집이 처음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이 20년이었죠. 선생님 20년. 20년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에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어린이집 현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박현숙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박현숙이고요. 저 깨몽은요, 제가 그때 협동조합 9월에 개원했거든요. 가개원은 8월 달에 했군요. 8월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조합원 교사라고 해서 조합원이면서 교사를 조합원은 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애를 거기 보내면서 조합원도 하면서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5개월이었어요. 그때 공동육아 처음은 당연히 산전산후육아가 90년대는요 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도 우리 공동육아는 3개월부터 같이 키우자 이런 그리고 10살까지 이렇게 같이 키우자 이래서 개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조합원 교사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별칭을 사용하는데 저는 어디 뭐 이렇게 우리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회의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딱 회의하고 잠깐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머리만 대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료 교사들이 아유 막 이러면서 꿈 깨라고 그래서 깨몽이에요. 그래서 깨몽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기 선생님이 그걸 져줄 때 애들이 부르기 쉬웠으면 좋겠다 이것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동그라미 들어간 게 막 이렇게 기억이라든지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것보다 받침이 동그라미 들어간 걸 애들이 편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깨몽으로 잘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런 이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공부하신다는 게 되게 어려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좀 그 조금 9시 반까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빨리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9시 10분까지 강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 이제 그런 공동육아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지난번에 다행히 그 정병호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데요. 초기에 그 정병호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에 그 공동육아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 연구자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동의하는 부모들이
우리 같이 참여해서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병호 선생님께서 우리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클 거고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다.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공동육아는 즉 매 순간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 그대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육아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개성을 가진 생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어른들이 되고자 노력한다.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조급함은 아이의 호기심을 꺾고 관찰에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이란 밑거름을 북돋워 줄 수 있을 뿐이다. 저희는 이거 읽고요. 가슴이 완전히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당시는요. 아이들이요. 뭐 놀이방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뭐 90년대 생각 여기 90년대 잘 그때 90년대 뭐 하셨었나? 근데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거의 작은 뭐 이렇게 그 상가의 한쪽 방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지내는 그런 게 거의 우리의 보육 현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아이를 갖고 있고 애들 문제에 대해서 되게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애 키울 때 되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게 부모들은 더 이렇게 이제 그 뭐 맞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생겨가는 현실인데 육아는 그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정말 어떡할까. 그래서 저도 그때는 유치원 교사였었어요. 여기 조합원이 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공동육아 이제 조합원 안내 그걸 보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은 이런 걸 보고 한국 사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뛰어들어서 같이 교사와 그 부모와 연구자들이 같이 맞대고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공동육아 교육과정이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일반 교육과정은 해당 기관이 이거는 어떤 이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떻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이러이러 합니다. 이게 쫙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질문 받는 게 그래서 애들 뭐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데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까 했던 그 철학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합니다. 그것만 그 텍스트북처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우리가 실천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특징이 어린이집이 지향하는 가치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교사, 부모, 외부 지원가들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실천한 거를 실천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거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2004년도에 1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어른들의 계획대로 교육과정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들은 어떤 탐색을 하는지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아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교육 과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교사들이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치가 뭐였나? 요게 이제 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공동육아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생활 전부지. 여기 어린이집에 와서 어떤 교육하고 뭐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교육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가장 위에 저희들이 그건 아주 근본으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로 성장한다.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사는데 익숙한 아이들도 그래야 되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전통 문화를 찾고 계승하여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한다. 전통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맞는 거로 재창조해 가는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거는 처음부터 공동육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공동육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해 가자.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 요 가치만 있었지 따로 교육과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막 이렇게 정말 헤매고 막 공부하고 찾아다니고 뭐 실험하고 이러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교육 영역을 이렇게 이부미 선생님이라고 지금 경기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계신 분이 우리 현장을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셨어요. 외부의 눈으로 공동육아에서 되어지는 교육과정을 보니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생태교육 영역하고 생활문화교육 영역, 관계교육 영역, 통합교육 영역 이렇게 나눠서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게 딱 고정된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선생님도 이게 이제 우리 공동육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냥 갑니다. 이게 아니고 더 좋은 내용이 있거나 또 변화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거는 합의하고 절충하고 변형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름이 이래요. 저희들의 공동육아 교육과정 뭐냐? 그러면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동육아 교육과정 설명하라 그러면요, 제가 20년 지나지만 이래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 어렵다니까요. 예. 그런데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아 있는지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4가지 영역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생태교육 영역이에요. 저희가 10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연을 좀 끌어들이고 자연을 또 우리가 만나러 가고 이렇게 자연 친화 요 정도로 시작했다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상생관계구나. 자연도 하나의 존재고 인간도 하나의 존재로서 같이 상생관계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발견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생태교육으로 조금 더 진보된 개념으로 생태교육 영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자연의 상생관계를 상생관계 인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 타인 안 넘어갔죠.
자연 타인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깨닫게 되고 그 관계에서 배려, 돌봄, 존중의 미덕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배려, 돌봄, 존중 이런 게 도덕성에서 최고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이런 생태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태교육 영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나들이,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먹을 그 환경 교육을 포함한 먹을거리 이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에 더 자세히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생활문화교육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대부분 요 얘기를 이제 드릴 거고요.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공동육아 어린이집 하루 생활을 형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여기 이제 가운데가 세시절기라는 게 저희가 그래도 이게 중심이에요. 세시절기가 근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뭐 전통놀이 및 노래, 다양한 표현 활동, 옛 이야기, 전래놀이, 자발적놀이, 기본 생활습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자발적인 놀이는 보통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에서 자유선택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유선택 놀이보다 더 아이들의 주체성을 강조되는 단어가 필요했어요. 애들이 정말 원해서 노는, 그래서 발현되는, 그래서 자발적인 놀이라고 저희 공동육아에서는 따로 이제 그 언어를 만들어서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프로그램적인 거는 어린이집 생활 부분을 많이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교육 영역인데요. 여기 이제 공동육아에서 그러니까 함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교육 원리가 관계 맺기. 그래서 공동육아는 관계 맺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자연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과의 관계는 생태교육과 연계돼 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상생관계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호 평등한 관계를 그래서 뭐 아이와 교사 또 뭐 아이와 어른과 어른 이런 거가 되게 어떻게 상호 평등할까? 그다음에 긴밀한 공동체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까? 우리 관계 맺기 하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되게 화두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평등한 관계, 상호 평등한 관계 맺고 그다음에 공동체 관계 맺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건데 그게 이제 저기 밑에 나온 별명 부르기. 이제 별명이 제가 깨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제가 원장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하고 깨몽 이렇게 부를 때 하고 아이들과 나의 관계는 엄청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는 처음에 그 유치원 4년 근무하다가 공동육아 왔을 때 애들이 이제 별칭을 처음에 부를 때는 별칭에 대해서 이제 정병호 선생님이 제안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동등한 관계로 맺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 처음 문화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동육아에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막 이렇게 당연히 선생님은 받들어 존경 막 이러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하나의 문화라는 데서 캠프를 하는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신청을 받아서 캠프를 해요. 근데 거기 입금일을 놈이라고 그래요. 놈.
놈, 뭐 누구 놈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못 봤으면 참 이상한 외국에서 공부해 가지고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한국 사회를 모른다. 막 이랬을 텐데 그 아이들하고 그 입금이 그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뭐 언니들 그 관계가 너무나 자유롭고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교사회 그때 8명이었었는데 뭐 전일도 있고 반일도 있고 이래서 8명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병호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정병호 선생님이 우리 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원장 선생님. 근데 그러면 한 달만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 전술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럼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찬성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다니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애들이 나만 보고 있는 거 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예. 그리고 내 말이 다 이렇게 너무 의미 있게 애들한테 막 다가가고 막 이러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여기 이렇게 애들하고 그런 관계를 아니고 또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줄 수 있고 이러는 거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처음에는 막 논란도 많았죠. 부모들도. 애들이 막 그 버릇이 없어졌다. 뭐 더 사납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워낙 삭막했어요. 처음에 막 어린이집에 정비도 안 됐죠. 지금은 막 놀잇감도 많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놀잇감도요. 플라스틱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놀잇감을 우리가 그 자연 친화 얘기하면서 가짜를 줄 수는 없다. 애들한테는 진짜 처음 애들 만나는 놀잇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런 거 살려면 돈 엄청 비싸고요. 없는 거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그림책, 보리 출판사에서 기증해주는 뭐 그림책 이런 것만 좀 있었고 또 이면지 뭐 이런 정도만 있었지 뭐 천으로 된 천이나 아니 책이나 이런 거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싸기도 하고 우리 협동조합 재정으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안에서 어떤 놀잇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갈등도 많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좀 사나워지고 막 이러는 거를 부모님들은 그거를 어디에다가 저기 하냐면 새롭게 시도한 별칭 부르는 거 그런 거로 막 문제의식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이상 이런 문화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그게 지금 몸에 배서 학교 가서도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청 걱정했었어요. 그랬는데 애들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문화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이도 그때 이제 큰 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처럼 큰엄마가 편하니까 큰엄마 이거 줘. 그랬어. 그랬더니 큰엄마가 너희 어린이집에서나 그러지 큰엄마는 그런 말 하면 안 준다. 딱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 존댓말을 잘 썼어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잘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안에서 어머 많이 지나갔네. 네. 어린이집 안에서도 애들이 이 별칭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문화가 이게 다양해요. 만약에 원장 선생님한테 교사가 원장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원장 이랬어?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 많은 교사한테는 교사끼리도 존댓말을 존칭을 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들이 갔을 때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교사들이 안녕하세요 뭐 그리고 뭐 물어볼 때 존댓말을 쓰고 뭐 이러는 거를 애들이 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신입 부모들 와서 한 3개월 요때까지 좀 막 이렇게 꼭 그러면 만약에 그런 평등과 존중의 문제라면 다 존댓말을 쓰면 되잖아요. 똑같이 어른도 존댓말, 애도 존댓말. 근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애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존댓말을. 그래야지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배우지 않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겪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막 불안해 하시는 것도 이렇게 역사가 그거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 또 우리 얘기보다 원 얘기는 잘 안 믿어도 다른 부모가 내가 키워봤는데 그거 문제 없어 이러면은 다 이렇게 좀 다 수긍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명 부르기를 교사를 별명 부르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어린이집 부모들 소규모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부모들도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90 몇 명 막 이러니까 그렇게는 애들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다음에 존칭을 안 써도 예사 존칭을 사용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둠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결정하고 우리 방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도 교사가 이거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애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그런 거를 모둠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사존칭 극존칭 아니고 예사존칭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반말 이랬을 때 그 반말은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래 싸가지 없게 들린다고 그래야 되나? 버릇 없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른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분 엄청 나쁘네. 이런 느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반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좀 예우를 갖추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예사존칭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분 나빠도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다 허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기분 나쁘면 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동등한 관계예요. 나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되게 기분 나빠. 나한테 이렇게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교사들도 신입 오고 그러면 여기는 막 다른 문화야 막 이런 게 쫄아가지고 애들이 막 좀 이건 아닌데 이런데도 잘 얘기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교사 회의나 이런 때 이렇게 얘기해서 나 이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애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예사존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사들의 회의 문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애들 어른 그다음에 아이와 교사, 애들과 어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어른과 어른, 우리 교사와 교사들도 회의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부모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요. 공식적인 회의, 그래서 뭐 방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한다든지 그런 거로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게 서로 나누려고 그러고 공동체를 맺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부모들과 관련된 참여와 관련돼서는 다른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통합교육 영역으로 통합교육 영역은 이렇게 저기 5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공간과 시간의 부여 이거를 이제 넣은 거는 딱 이제 공간을 딱 여기서는 요렇게만 사용해 이런 거를 조금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을 넘나들 수 있게 방문을 되도록이면 만약에 뭐 우리가 긴밀하게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같이 모둠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방문 닫는 거를 처음에 되게 금기시했어요. 방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그 방에 있어야 되는 시간 말고는 자기가 원하는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간을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나 그랬을 때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밥 먹는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저기 정자에 싸가지고 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데크가 있거든요. 그 데크에 가서도 먹는다든지 이렇게 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아 꼭 여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막 고정돼 있는 거를 그 안 하는 거를 되게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다양한 시간, 이거 시간 이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막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유치원 때 화장실 가는 시간 그 애들 그 시간에 다 보내요. 또 가면 다 놔, 다 넣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정병호 선생님은 엄청 문제시했어요. 아니 그거는 아이들의 아주 기본권인데 자기가 놓고 싶을 때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외부에서 오줌 넣는 시간 그래서 가서 놓는 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애 한 명 한 명의 존엄성을 되게 생각하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교사였을 때 그냥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활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필요할 때 좀 귀찮긴 했죠. 그래서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다 갔다 올게 계속 물어보잖아. 갔다 와도 돼? 막 이렇게 처음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애들이 필요할 때 갔다 오지만 처음 애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꼭 가라고 그랬을 때 갔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에는 물어본 것 같아요. 가도 돼? 막 갔다 와도 돼?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시간을 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요 활동도 뭐 무슨 15분 막 영역 이렇게 놀으라 그러고 15분씩 놀아요. 돌려. 야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영역을 다 5가지 영역을 다 돌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5분씩 이렇게 돌아요. 1시간. 그러면 애들 예 놀다가 이게 놀자 하는데 넘겨. 이게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1시간 반 이상은 줘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거기 안에서 깊숙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아니 놀만 하면 그러니까요. 애들이 블럭놀이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하게 안 해요. 이렇게 크게 안 놀아요. 왜 그러냐면 표면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상사랑하죠 이렇게 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평가 인증에서 영역은 만들지만 이게 영역이 되게 정목이나 소금 영역은 엄청 넓고요. 뭐 이렇게 언어나 이런 데는 되게 조그만해요. 없진 않아요. 우리 공동육아에서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놀잇감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어떤 영역에 가져가서 다르게 사용해도 그걸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더 1시간 반 이상은 좀 되도록이면 밥 먹는 시간 애들이 밥 먹고 자유선택 놀이 하잖아요. 그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라도 조금 애들이 그 시간을 좀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좀 나들이 같은 경우도 적어도 1시간 반은 확보해서 나가서 놀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감질나게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통합 교육에서 이제 강조하면서 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흐름이 이제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 통합도 우리가 이제 통합 교육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양성성 교육도 그 당시에는 되게 이게 획기적이었어요. 94년도에는 양성성 막 이러면은 뭐 여하튼 그때는 여자 역할, 남자 역할 뭐 이런 거가 되게 구분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육아는 엄마만 책임지고 막 이러는 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팽배했었는데 그래도 공동육아에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개방적이신 분들이어서 또 맞벌이가 많으니까 되게 같이 나누고 이러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박혜란 선생님이니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막 여성학자들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완전 평등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막 여성들이 뭐 이렇게 저것도 다 이제 재산 이런 것도 다 상속도 똑같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해 보니까요. 조약돌이 여기 사무국장님인데 조약돌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저희들 영양교사들이 산전산 아니 무슨 산전산 영양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써요. 그걸 연차 휴가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다시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조약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엄청 놀래요. 아니 왜 조약돌이 거기 들어갔니? 내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남자가 설거지를 하냐 이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되게 평등하고 이거는 여자일 남자일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막 이래도 그냥 생활에서는 그게 있는 것. 여기는 시흥시는 안 그렇죠? 시흥은 뭐 저기 선진 시흥 막 이러니까 예? 시흥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는 대전은 아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지 그게 이렇게 아이들 몸에나 인식에나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양성성 이거 되게 강조해서 했는데 이제는 다 됐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양성성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교육도 저희가 이제 94년에 개원할 때 95년부터 저희가 35가구 목표고요. 10%는 장애우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고 조합에서 정관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둘하고 같이 지내는데 한 명은 그 좀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요. 한 명은 내성마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고 또 2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고 다들 역시 우리가 통합교육에서 장애우 통합교육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 해야 돼 이런 말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하고 장애우 통합은 하는데 우리 환경에 맞는 아이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길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아이를 올리고 이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환경에 맞는 아이들하고 장애우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꾸준히 그런 철학을 계속 공동육아에서는 견지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꼭 장애우 통합 아니래도 그러니까 진단은 안 받지만 공동육아 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공동육아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좀 곤란하다, 지내기 좀 어렵다 이러면 찾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향하지 않아도 되게 많아요. 예. 예, 많고 사회적인 그게 그런 세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진단은 또 안 받으세요. 예, 진단 받으면 얘가 처음부터 이제 낙인 찍힌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좀 유별나다 이렇지,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셔서 여하튼 장애아 통합교육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계층과 문화 통합 교육을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지금은 이제 그때는 다문화 그러면 되게 새로운 거였고 이게 무슨 뭐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다문화 엄청 많죠. 예, 다문화 가정들이 저희 어린이집에도 있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협동조합이라서 그 출자금 같은 게 있어요. 출자금이 또 점점 이제 집세가 비싸지고 이러면서 높아지고 이래서 실제로 자기 전세금도 없는 사람들은 공동육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 시민사회 운동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활동비만 받아서 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아이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진짜 근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출자금에 보육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정관상에 특별조합원 제도 이런 걸 더 가지고 뭐 출자금은 몇 프로만 내고 보육료도 반액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그래서 계층 통합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4가지 영역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그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동육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이러면 이제 먼저 생태교육 말씀드릴게요. 네. 내요. 내는데 반액만 낸다고요. 아. 아, 네. 아, 저희가 아니요. 돼요. 되는데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저희가 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세. 그러면 보통 많이 하면 13명이고 적게는 11명 이렇게 그 저기 아이 수를 규정을 그렇게 해 놓으면서 조합비 아니 받아요. 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명하고 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하겠어요? 나는 20명 있는 데서는 당연히 교사가 눈빛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야 너의 생각은 그렇니?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육료는 아니고 조합비. 우리가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비로 받아요. 그 나머지 차액분을. 아, 그렇죠. 예, 그때는 옛날에. 예, 맞아요. 아, 지금도 조합비로 더 내는 거죠. 지금 이제 무상보육으로 받는 건 받고 우리 무상보육 대도 그러니까 교사대 아동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운영비를 조합비로 내셔요. 예, 출자금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고 이제 교사 인건비라든지 애들 먹이는 거, 뭐 교재교구비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나라에서 주는 것과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매월 예, 그렇죠. 예. 배까지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제 뭐 배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요. 애가 없어. 13명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뭐 11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부모들이 나눠서 내야 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생겨요. 저희들은 특별 활동은 따로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저기 풍물을 하거든요. 6세, 7세만.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잔치를 할 때 애들이 그 길놀이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우리 교사 예전에는 처음에는 교사가 풍물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다 해요. 필요한 교육을 교사들이 다 하지 외부 교사가 오진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이 그게 필요한데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 활동을 해요. 예. 그래서 말씀 아주 저기 그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원 안 받을 때는 여하튼 보육료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보육료를 따로 받을 수 없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조합이 부모들이 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조합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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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공동육아 프로그램 중에 생태교육에서 나들이는요. 공동육아의 꽃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처음에 나들이 갈 때는요.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막 그 애들을 끌고 이 위험한 도시를 막 나간다고 막 엄청 막 그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요 잠깐 우산 쓰고라도 갔다 오고요. 그 저희가 영하 한 14도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엄청 혼났어요.
애들을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애들을 이렇게 뭐 생으로 막 얼려주려고 그런다 그러고 막 이러고 어머 그러면서 그 나들이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요 나들이를 되게 즐겼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누구게요? 맞아요. 선생님들은요 더우면 햇볕 막 덥고 더워서 어떻게 오늘 어떻게 좀 안 갔으면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추우면 또 어떻게 나가 막 이런. 예, 막 그래가지고 어려운 게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6개월 동안 정말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로 안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할까봐 어떻게든 나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교사들이 평가를 하면서 자기들도 한두 번 안 가니까 또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 그냥 별로 저기 하지 않은 자꾸 놀이터로 가게 되고 편한 그냥 애들 놀아라 그리고 막 이렇게 교사들이 조금 이렇게 숨통 틀 수 있는 그렇게 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들이 하려고 그런 게 이건 아니었지 이렇게 또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평가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자연 속에서 놀았을 때와 그냥 놀이터 인공적인 곳에서 놀았을 때 애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얼마나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그러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나들이 장소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우리 나들이는 그래서 어떤 곳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애들이 막 저희는 이제 대전은 저기거든요. 도시에 있어요. 아파트 앞에. 그래가지고요.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놀이터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모둠을 하거든요. 어디 나들이 장소 모둠하면 꼭 놀이터 얘기가 꼭 나와요. 놀이터 가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정말 막 이제 아이들한테 시혜를 베풀 때 한 번씩 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되게 일상적인 우리 뭐 이렇게 저희는 산도 멀어서 없고 그 조성된 생태천 그 관평천이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로 주로 나들이를 가고 그다음에 그 놀이터 말고 그 공원은 조금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이렇게 딱 고정돼서 요 놀이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게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뭐 흑산도 있고 뭐 놀이터 저기 뭐 나무로 된 배도 있고 뭐 이런 공원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면서 나들이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부모님들은 그랬을 때 나들이 가서 뭔가를 많이 배워온다. 그러려면 박물관이에요. 부모님들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공간들을 되게 많이 저희들은 그래야지 애들이 익숙하면서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도 발견하고 그런 거를 봤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애들이 좀 새로운 걸 더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 설득했죠. 애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는지. 이제 그랬을 때 아이들이 되게 익숙하고 자주 갔고 이런 곳에서 더 놀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서 이렇게 놀아야지. 그리고 또 이 계절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가 있어서 놀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놀이가 풍부해지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제 공동육아에서 막 여기저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만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버스나 이런 거를 빌려가지고 뭐 박물관도 가요. 그 다음에 뭐 인형극도 보러 가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뭐 그 조금 더 생태적인 우리 저희 같은 경우 장태산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인형극단을 초청해서 뭐 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한 달에 2번 정도씩 이렇게 새로운 곳을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사회와 만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우체국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어버이날 전후로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붙여보고 그러면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되게 감동 먹으시더라고요. 네? 저기 생태 교육 나는 생태 교육을 하면 그 연령대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위주로 가고 어린애도 영아반 애들도 가는지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좀 가파르고 그런데 그런 영아반 애들도 같이 가고 큰애반도 어려워하진 않는지 그리고 뭐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잠깐. 저런- 그거 뭐죠? 써야 돼. 질문이 뭐지? 영아 저 연령에 따라서 같이 가는지, 연령. 예. 응. 그리고 거기 위험하진 않는지. 예, 이렇게 가파르게 저렇게 가잖아요. 예. 아이들이 어려웠거나 힘들어하진 않는지 예. 생태 교육은 거의 집 주변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 차도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예, 예. 그 연령은요, 저희 어린이집이 저희 같은 경우 저기 영아부터 제가 5개월부터 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영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거 같이 1대 3이었거든요. 근데 아이 태울 쌍둥이 유모차가 있으면 나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살 돈이 없어서 걔네들은 못 나갔어요. 잠깐 저기 이렇게 앉고 이렇게 마당에 정도는 나왔지 그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그런데 쌍둥이 애들 태우고 막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잖아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나들이는 어린아이들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나들이 장소는 애들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르죠. 예,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겠다 이런 거는 교사들이 판단해서 나들이 장소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다치지 않는지 이거는요. 처음에는 많이 다쳐요. 여기서 그것도 몸도 이 훈련이라니까요. 몸도 자기 스스로 놀려 봐야지 어떻게 안 다치게 되고 조절력도 생겨요. 여기 어린이집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오래 생활한 아이들일수록 안 다쳐요. 신입 오나 그다음에 또 맨날 더 걱정하는 엄마 그런 아이들이 더 다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거기다 대고 아유 얘가 안 움직여서 더 다쳐 이러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거 할 때 신입 OT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그러니까 처음 보낼 때도 여기 얘는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데 나들이를 가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네 아이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얘를 막 꼬집었어. 그러면은 공동육아에서는 그렇게 꼬집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막 고소를 한다든지 막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애들이 말로 소통하기 전에는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꼬집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교사가 보느라고 되게 최선을 다해서 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겁을 많이 주죠. 그다음에 나들이 갈 때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4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명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1대 7이에요.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하지만 저희가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대 7인데 그래서 같이 통합으로 가요. 그래서 맨 앞에 담임 선생님 한 분 있고 뒤에 담임 선생님 하나 있고 그래서 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손도 안 잡잖아 애들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무한질주 하잖아요 막. 그래서 뭐 그런 거 연습하고 이런데 한 3개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씩 어린이집 주변에서 놀다가 조금 더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몸을 움직여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의 조절 능력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예. 그래서 훨씬 여기 오래 다니는 아이들일수록 많이 다치지도 않고 또 약 같은 것도 외부에서 먹는 뭐 병원이나 이런 것도 좀 덜 가고 또 크면서 면역력도 더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머, 그 당연하죠. 아니요, 공동육아는 부모가 다 합의를 해서 우리는 달지 않겠다. 이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달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 90 몇 명 막 이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는 반대다 막 이러면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는 거로 했지만 이제 많은 공동육아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협동은 안 달고요. 또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부모들과 합의해서 안 단 어린이집도 있어요. 예,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안 달겠다 다 합의하면 근데 그게 이제 매년 해야죠. 예. 네. 예. 예. 저 이제 근데 아이들 힘들어하지 않는가? 근데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밖에 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대부분은 좋아하는데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걔를 힘들다고 그냥 놓고 가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그런 힘들어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독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는 해요. 다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가파른 산이고 이러는 거 아마 안 해보셔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잘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도 건널 때가 저희도 제일 긴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되게 정확하게 약속을 꼭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모였을 때 다 모든 아이들이 다 멈춰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차도 건널 때 횡단보도 안에 저희가 없었던 신호등이 없던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계속 민원제기 해가지고 신호등을 달아서 이제 초록 불일 때 이제 같이 건너가는데 교사가 이제 딱 몸으로 일단은 차들을 막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는 되게 교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되게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죠.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아마 밖을 못 나가시는 거 다른 어린이집들이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들이를 했을 때 애들이 체력이 진짜 예. 체력이 완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거야 뭐 이런 타기보다는 자기들이 자발적인 호기심이 거기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또 뭐 매미험을 잡고 뭐 그거 다니라고 가기만 하면 막 나무를 계속 돌고 막 예. 뭐 이런 자발적인 호기심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들이 갔다 오면요. 움직였잖아요. 식습관이 엄청 좋아져요. 배가 고파서 잘 먹어요. 그다음에 연결되는 게 낮잠도 잘 자요. 낮잠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낮잠도 예, 이렇게 휴식 왜 내 몸을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애들이 이해하면 이렇게 좀 이완만 하면 이완하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또 자장가 들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몸을 이렇게 이완하는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들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을거리이거든요. 그 먹을거리는 처음에는 요거 없애야 되는데. 다음으로 엔터 해봐요.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네, 먹을거리는요. 안전한 먹거리를 애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거를 시작했는데
아,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 이게 식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로 인식이 이제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건강한 먹을거리를 그 생산을 하려면 건강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땅을 살리려면 적어도 3년 동안은 뭐 제초제도 안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땅이 이제 거기에서 미생물이니 지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런 살아있는 땅에서 생산된 이제 물건 우리 식자재가 이제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뭐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약간 비싸잖아요. 약간 비싼데 그런 거를 알고 이용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점점 조금 더 많이 유기농을 짓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가 조금씩 그 생태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 그냥 뭐 돈 있으니까 좋은 거 먹이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문화 운동, 생활 문화 운동이 돼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확대돼서 어린이집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친환경 급식을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린이집 한 끼로 됐어. 이게 아니고 가정도 이렇게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거든요. 가격도 친환경 생산품들이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날 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하면 집에서 하면은요 식비 확 줄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렇게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소비에 대한 생각을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식단을 그 친환경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하고 그다음에 천연조미료 그러니까 뭐 그 MSG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그 공동류가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한살림이 94년인가 92년인가 그때 이렇게 한살림이 그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공동육아에서는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제철에 나는 걸 먹어야 된다. 철을 알고 제철에 나는 걸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 가공돼 있는 걸 먹지 않고 우리가 직접 조리해서 먹는 거를 한다. 뭐 이래서 지금도 이제 영양교사들이 되게 어렵게 이제 가공품들 이렇게 쓰면 되게 쉬울 텐데 이런 원칙으로 공동육아 이제 영양교사들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 교육과정으로 이제 먹을거리로는 그 아이들이 같이 뭐 잼 만들기 이런 거 같이 하거든요. 교육과정 속에서. 그래서 뭐 주로 딸기잼, 딸기 많이 나올 때 딸기잼. 그다음에 토마토. 요즘에 토마토 뭐 이제 익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고 막 이러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 토마토잼 만들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철이잖아요. 포도잼 만들고 그다음에 사과철에 사과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많이 먹는 게 이 잼과 관련해서 많이 먹는 게 요플레에 요플레를 만들어서 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요. 잼과 뭐 과일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잼빵 만들어서 많이 먹고 이렇게 간식으로 이제 그렇게 먹고요. 아이들이 만든 걸. 그다음에 이제 또 차 만드는데 효소 담는 거죠. 그래서 6월에는 이제 매실, 그다음에 9월에 오미자, 그다음에 11월 달에 사과, 그다음에 11월 달에 유자, 모과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많이 마셔요. 여름에 이 차를 작년에 만들었던 거를 올해 지금 이제 마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음식도 저희들이 만드는데 뭐 곶감 10월 말에 곶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까서 매달아서 곶감 만들고 김장도 애들이 텃밭에서 이제 농사진 거 김장하고 그다음에 된장
근데 고추장은 애들하고 같이 담지는 못하고 그냥 교사들하고 같이 담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저 김장할 때 쓴 그거 무청 말려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먹고 이렇게 해서 음식하고요. 세시 음식으로는 뭐 만두, 그다음에 그 송편, 수리치떡은 그냥 그 쑥개떡처럼 해서 수레바퀴 모양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수리치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 수리치떡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동지에는 팥죽, 그다음에 3월 3진 즈음에서 진달래화전, 그다음에 국화 필 때 국화전, 뭐 이런 거를 이제 세시 음식으로 애들하고 같이 교육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 저렇게 진달래화전 만드는 거고요. 애들이 요리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뭐 이렇게 경단 같은 거 같죠? 경단이에요? 만두예요? 인절미 같아요? 여하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된장 담을 때 소금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애들이 고구마 쪘는데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말랭이 만들려고, 고구마 이런 거는 저희들이요 요리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칼을 주네 말하는데 칼 다 써요 실제로. 그런데 사용을 계속 해야지 조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내를 잘 해주고, 또 처음에는 교사가 옆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보게 하고, 그래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더 애들이 신중하게 뭐가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것 같지, 안 주고 그러면 해볼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텃밭가꾸기예요. 그다음에 이 텃밭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게 가꿔보는, 이렇게 자기는 애는 잘 이렇게 가꾸음을 받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가꿔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자기는 받기만 했었는데 내가 식물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경험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들이 처음에 별명 불었을 때 그런 부르기로 했을 때처럼 되게 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꿔보는 경험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애들 막 못 기다린다고 막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다려 볼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토마토 막 엄청 먹고 싶잖아요. 빨리 그냥 우리가 막 토마토를 많이 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몇 그루만 심잖아요. 근데 얘들이 하나씩 돌아가려면 밑에부터 익으니까 몇 개만 익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게 우리 반 개수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수학이 이런 거구나, 그런 기쁨. 그거는 애들이 느끼는 것보다 어른들이 수학의 기쁨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정말 신기하고 그런 수학의 기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의 본래 맛을 느끼게 돼.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는 절대로 안 먹는 초록색 안 먹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자기가 가꾼 고추 뭐 이런 거 연할 때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걔도 덩달아 자기가 가꾼 거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먹고 애들이 못 먹는 게 아니고 도전을 안 해봐서, 경험을 안 해봐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경험해보면 만약에 걔가 그거에 알러지가 없는 이상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막 그거를 막 부모님들이 억지로 막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를 이 텃밭가꾸기를 하면서는 그렇게 한 번 경험이, 나는 이거는 싫어했는데 먹어보니까 좀 먹을 만하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꼭 자기가 농사진 거 아니래도 그런 경험을 선생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너 옛날에 이거 되게 못 먹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먹을 수 있었잖아.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금방은 안 되겠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고,
그러면 식습관이 점점 이렇게 좋아. 요즘에 왜 이렇게 집에서는 안 먹여요. 초록색을. 거의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제철 채소 과일 먹인다 그랬잖아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새로 온 애들은 이게 뭐 몹쓸 반찬이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막 이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막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다른 애들이 먹는 거 또 교사가 맛있게 먹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식습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 4세에 들어와서 뭐 7살 뭐 이런 애들은 그 편식하는 애들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우리 거의 염소 수준으로 먹어요. 거의 예.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텃밭은 조금이라도 우리 뭐 이렇게 그 밭이 없으면 화분 텃밭이라도 상자 텃밭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텃밭 가꾸기를 이게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시와 절기 이게 교육인데요. 그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전통 문화를 찾고 계승해서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해 가자 이런 가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시 절기 교육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절기가 몇 절기가 있죠? 예, 24절기. 24절기가 있고 24절기는 태양의 흐름에 따라서 24등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절이 변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이 그거에 맞게 당연히 계절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죠. 막 더우니까 어떻게 뭐 물놀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시원한 걸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셋이에요. 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자연은 그렇게 있고 사람들이 그 자연에 맞춰서 그때가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셋이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시와 절기를 그 이제 공동육아에서 그 되게 중요한 교육의 근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뭐 처음에 생활이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가 이렇게 세시와 절기에 맞게 살면 그게 그 되게 생활과 교육이 따로 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단오잔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 이제 하는데 그 단오잔치 안에는 그냥 잔치를 하려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뭐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그 잔치와 관련된 노래도 배워야 되지, 음식도 들어가지, 놀이도 있지, 뭐 그거를 잔치를 알리기 위해서 막 저기 포스터도 붙여야 되지, 편지도 써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준비 과정에서부터 모든 총체적인 통합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이런 세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우리만 노는 게 아니고 이 세시 풍속은 되게 공동체를 지향해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공동육아에서 이런 세시풍속으로 근간을 삼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세시와 절기가 우리 교육과정에 뭐 이렇게 주제 월 목표, 월 교육 목표나 이런 거에 다 세시절기가 되게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문화인데요. 이야기 문화는 왜 이야기 문화를 저희들이 옛날에는요 텔레비전도 뭐 저는 그랬어요. 동네에 한 집 이 정도 텔레비전이 있고 좀 비슷한가요? 예, 그랬고 흑백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거 들려줄 때 그 분위기가 엄청 따뜻하고 지금도 생각해도 되게 그때가 그립고
막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영상 매체가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지금은 애들이 옛날 이야기 처음에 신입 원아들 오면요. 옛날 이야기 이렇게 저기 들려주려고 그러면은 잘 안 들어요. 들어본 경험이 없어. 맨날 눈으로 봐가지고요. 들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를 들어서 옛날 얘기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만 시작하면 애들이 떠들다가도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조용해지면서 들었던 그런 분위기를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이야기 때의 분위기처럼 애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친밀하게 다가와요. 막 이렇게 좀 비비기도 하고 막 옛날 얘기 해준다 그러면 막 이렇게 더 예뻐하고 막 그래서 이런 게 뭔가 그랬을 때 이야기의 힘인 것 같아요. 이야기 속성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애들 막 어려움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 보면 대부분 부모 특히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 안 된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그러면 그런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안정감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랑받고 있고 아늑함 속에 있고 이런 거를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문화를 되게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66년생인데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죠. 다른 분들은 그냥 미디어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주라 그러면 책을 먼저 가져와. 이거 옛날 얘기를 보고 읽어주지 애들하고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옛날 얘기를 몰라. 내가 옛날 얘기가 없어요. 내 안에 그러는 전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는데 내가 들려주려고 해도 뭐를 들려줘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육아에서 엄청 그런 능력을 교사들이 가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교사회의 시간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긴 교사회의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마다 애들 낮잠 잘 때 짧게 교사회의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순번 돌아가면서 요 시기에 적정한 이야기 이래가지고 하게 해요.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게 해.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내 몸에 체득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공동육아 오래된 선생님들은 지금 절기에 또 뭐를 딱 만났어. 그러면 옛날에 이러면서 얘기가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러는 게 정말 이게 문화적인 전수 능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이야기는 낮잠 잘 때나 그 다음에 나들이 갔을 때도 만약 수양버들이 막 이렇게 막 펄럭펄럭거린다. 그러면 수양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주고 그러면 거기 갈 때마다 애들이 수양버들 막 얘기를 애들도 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잘 듣는 애들이 듣는 걸 좋아하고 또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또 들으면 다시 또 얘기를 잘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이제 다음은 아침 열기인데요. 제가 9시 10분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괜히 얘기했나? 괜히 그 말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아침에 빨리 이제 아침 열기는 미지근한 아침 열기는 하루 시작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여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에서 요거를 하면서 아침을 열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몸도 열어줘야 돼. 이제 뭐 마음만 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몸도 열어주자. 그래서 각 어린이집마다 뭐 체조를 한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율동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아침 열기를 몸과 또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아침 열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과 어린이집과의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그 다른 어린이집도 다 날적이 있으신데 저희는 이 날적이가 그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아이들을 매개로 교사와 부모가 그 이렇게 소통하는 매체거든요. 그 매체로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말씀은 애들에 대해서 말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적는다는 건 기록한다는 거는 이렇게 반성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저기를 저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 많고 막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날저기를 잘 안 써가지고. 근데 막 정말 협조적이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뭐 그런 사람들은 날저기도 되게 반성적으로 막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래요.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쓰는 힘인 것 같아요. 써야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 저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저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날저기는 교사한테 남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놨었어요. 그 날저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사 기록물 중에 거기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교사가 어떻게 보면 의사가 거기 자기 수술 기록하는 것과 같은 그 기록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부모한테만 가잖아요. 저도 그 이제 가지고 있는데 부모한테만 가지 어린이집은 없어요. 그 교사한테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네. 저만 해도 하나에 한 7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애들이 뭐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사 그냥 안 하고 다 교사의 기록물은 그냥 부모님이 보관하는 거로 그 부모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물이 부모님은 육아 일기면서 자기가 그때 고충 이런 거가 거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녹아 있거든요. 저도 그 아들이 사춘기 때 엄청 속을 썩일 때 그거를 꺼내보곤 했답니다. 얘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애가 결혼하면 이렇게 줄 예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쓰는 게 연습을 시키는 게 교사인 것 같아요. 자꾸 원장 선생님도 이 필요성이 뭔지 이런 걸 자꾸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쓸 수 있게 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도 조금씩 변하지. 그런 엄마들 막 맨날 그런 엄마들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날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부모 참여에서 다루거든요.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연령통합은 그 큰아이는 작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큰아이와 작은 아이들이. 근데 이제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하고 노는 거는 부모님들이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큰 방하고 뭐 통합한다 그러면 큰 방 부모들은 엄청 싫어요. 막 이렇게 대빨라와가지고 막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규모 공동육아들은 지금 뭐 발도로프 이런 데서는 5, 6, 7세 통합반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 중에서도 그렇게 통합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절대로 막 안 된다. 연령별로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논의해도 안 돼서 연령별로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같이 지내면서
큰아이한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요, 이 동생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아는 인식의 범위 안에서 얘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려면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엄청 큰 학습인 것 같아요. 그 우리도 누구한테 알려줄 때 더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시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 아이들, 큰 아이는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막 이래서 동생하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들은 통합 연령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연령 통합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연령별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반은 나뉘어져 있지만 어떻게 애들이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뭐 그래서 나들이도 연령으로 한 달에 2번은 연령별로, 그러니까 통합으로 이렇게 이 방하고 연령이 다르게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모둠으로 5, 6, 7세를 나누어서 이렇게 합쳐서 그거를 5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거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노인정과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린이집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육아에 참여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잔치하는 날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간에 교류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애우 통합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왕래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끼리 나들이 가서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도농 교류 이런 것도 해요. 저희들 같이,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있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하고 이제 연계해서 저희들이 뭐 못나들이도 글로 가고, 그다음에 모내기도 하고, 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들살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냥 어디 가가지고 한번 띡 이런 게 아니고, 한번 관계 맺으면 되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도농교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알 정도로, 다양한 표현 활동은 뭐 어린이집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진만 잠깐. 뭐 나들이 갔을 때 뭐 저거는 2번째는 버들피리 부는 거예요. 저렇게 길게 뽑아주면 버들피리가 봄에 미끌미끌할 때 이렇게 속대를 뽑으면 피리가 되는데, 저렇게 길게 뽑잖아요. 그러면 낮은 소리가 나요. 짧아질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래놀이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까지 있다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공동육아 20년 됐는데도 이렇게 지켜나가기 어려웠는데, 전래놀이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는 완전히 완벽한 거거든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는 완전히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놀이보다 검증된 놀이기 때문에 많이 놀으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전래놀이의 장점은 다양한 연령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석치기 뭐 이런 것도 어른이나 애나 이렇게 출발선을 좀 달리하면 돼요. 어른은 뒤에서 던지고 조그만 애기들은 더 가까이서 던지고 이러면 뭐 연령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뭐 구슬치기도 마찬가지. 구슬 동그라미 안에 구멍 해놓고 요거 하는 것도 연령에 따라서 어린애들은 가까이 하게 하고 뭐 어른들은 저 뒤에, 그러면 다 모든 연령이 다 놀 수 있는 그런 거로 여기 이렇게 연령 통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기 놀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전래놀이는 이렇게 재밌게 노는 아이들일수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를 저희들이 아마 선생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잘 노는 애들이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예, 이런 거를 다 느끼실 거고요. 예. 그래가지고 전래놀이 중에 우리가 요즘에 엄청 재밌게 하는 삼각딱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알려드리려고요. 삼각딱지 접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면지가 있잖아요. 이면지를 좀 나눠주시면. 이게 삼각딱지인데 이게 좋은 게 사각딱지는요 안 넘어가. 애들이 쳐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장씩. 그런데 이 삼각딱지는 잘 넘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삼각딱지를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저기 이제 그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저도 하나 주시면 하나 그래도 뭔가 배워가야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먼저 반져 보세요. 반져 보셨죠? 예. 그 다음에 한쪽을 상관없어요. 이쪽 해도 되고 이쪽 해도 되고 자기 엄지손톱 이 정도로 한 번 더 접으세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근데 벌어진 쪽으로 하세요. 그럼 상관없다 그러면 더 곤란해. 그러니까 벌어진 쪽으로 두 겹 겹친 쪽으로 예 엄지손톱 정도로 되셨죠? 그 다음에 요 모서리를 여기다가 저기 대각선에 이렇게 뽀뽀를 해주세요. 뽀뽀. 대각선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대각선. 선생님. 예. 그렇게 하면 여기 삼각형이 뾰족 나와 있죠. 예, 걔를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또 반대편도. 그러면 삼각형이 됐죠. 이렇게. 네, 삼각형이 되셨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딱 됐어요. 네. 됐죠? 네, 되죠. 네, 선생님. 맞아요. 예, 거기서 예,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꼭지점 하나를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또 접으세요. 이렇게. 또 펴. 이게 선을 만들어요. 3번 선을. 그러니까 삼각을 예, 하나씩 이렇게 접어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이렇게 예,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이 삼각형을 삼각으로 접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올렸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또 같은 방향으로 접어. 그래서 올려. 그 다음에 마지막도 접어서 마지막은 요 사이에 끼워. 구겨 넣으세요. 자, 구겨 넣으면 도톰한 삼각형이 되죠. 삼각딱지가 되죠. 예, 되죠. 이거는 잘 넘어가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네모 딱지는 만약에 네모 딱지를 하시려면 우유곽으로 하시면 잘 돼요. 예. 예. 그리고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막 그 자기 딱지라고 막 많이 잘 꾸며요. 막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막 소중하다. 좋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아시죠? 저기 우리 옛날에 이거 가지고 놀았잖아요. 동그란 딱지. 이거 동그란 딱지도 그냥 조금 두꺼운 도화지나 그 뭐지? 마분지? 뭐 이런 거에 그 저기 휴지심 이렇게 놓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해서 이거는 부쳐 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줄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려. 그래서 제일 멀리 가는 애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엄청 또 좋아해. 이거 5살 애들이 이거는 왜 좋으냐면 힘이 없어도 딸 수가 있어. 근데 저런 거는요,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힘 있는 애는 막 이렇게 막 산타 할아버지 가방처럼 이렇게 막 짊어지고 가고 막 이래요. 다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주말 동안 엄마랑 아빠랑 막 접어가지고 또 도전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부쳐먹기. 그 삼각딱지도 되게 아니 이거 저기 동그란 딱지 그 되게 좋아하는 전래놀이고요. 야, 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전래놀이를 이렇게 모든 연령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모들하고도 같이 하거든요. 이게 부모들도 같이 하고 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도 와서 같이 노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은 그 정원이 94명이고요. 교직원은 그 17명이고 그다음 부모는 엄마 아빠 이제 해서 뭐 2아이 보내는 집도 있고 그래서 한 170명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린이집하고 뿌리경로당이 2008년도에 그 이제 같이 어린이집 자체가 뿌리와 새싹이잖아요. 뿌리가 경로당이고 새싹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런 컨셉으로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애들이 졸업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그 이제 방과 후까지 저기 진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생기면서 그 11년도에 개수나무 방과 후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또 하나 만들어지더니 또 걔네들이 근데 공간이 좁아. 그래가지고 1, 2학년밖에 못 지내요. 한 20명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또 크니까 또 만들어. 그게 은하수 방과후예요. 이거는 3학년 이상 고학년 방과후고요. 이게 14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은하수 방과후만 만들려고 그랬더니 저거로는 그 은하수 부모들이 그 집값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꼭 그 방과후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카페 같이 부모들이 소모임도 할 수 있고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함지박 교육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14년도에 은하수 방과후 그러니까 공간이 한 집인데 반을 나눠서 한쪽은 카페로 쓰고 한쪽은 그 은하수 고학년 아이들이 쓰는데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는 거기서 소모임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이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년도에는 그 이렇게 졸업생 꼭 거기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개수나무 은하수만 다니는 게 아니고 졸업한 아이들 중에 그냥 학교 다니면서 있는 지역 주민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뿌리와 새싹의 아이들이 뿌리와 새싹이 거기 애들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같이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0분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거 없애. 아니 쇼 마치면 안 돼. 하고 다시 다시 요거만 해봐 요거. 바깥에서?
한번 해봐. 네, 여기 있다. 됐다. 아, 요거. 아, 요거네. 응. 아니. 아까 정병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에 맞춰서 애들 생활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